내 이름은 박선주, 올해 70이다. 한국 길거리에 쫙 깔린 선준의 국밥집 덕분에 날 아는 사람이 꽤 많을 거다. 맞다. 내가 바로 시장 좌판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국밥 한 그릇으로 회사를 상장시킨 그 할망구다. 남들이 보기엔 끝없이 화려한 외식업계의 여왕이지만 3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내 유일한 아들이 곁을 떠난 후 내 세상은 잿빛으로 변해버렸다는 걸 그들은 모른다. 그 사고는 내 버팀목을 앗아갔고 내 모든 기력과 정신까지 쏙 빼앗아 가버렸다. 나는 하룻밤 사이에 백발이 되었고 거대한 사업을 돌볼 마음도 사라졌다. 변호사와 전문 경영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서류에 사인하고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다. 절대적인 지분과 배당금만 남긴 채 나는 손 털고 나온 회장님이 되었다. 내 인생은 이제 여기까지라고, 유일한 손자 민준이를 지키며 아들을 만나러 갈 날만 기다리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아들 장례를 치르고 며느리 최지연은 자연스럽게 성북동 내 저택으로 들어왔다. 민준이를 데리고 나를 모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처음엔 정말 고마웠다.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던 그 나날에 따뜻한 죽을 끓여다 주고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 마당에서 햇볕을 쬐도록 부축해준 사람이 바로 그녀였으니까. 그녀는 내 삶을 정밀한 기계처럼 빈틈없이 관리했다. 어머니, 오늘 날이 쌀쌀해져서 캐시미어 숄 준비해뒀어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비타민 많이 챙겨 드시래요. 오후에 드실 과일 제가 다 깎아놨어요. 어머니, 친구분들 모임 초대장은 제가 거절해 드렸어요. 몸이 우선이잖아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녀는 늘 그렇게 다정하고 세심했다. 목소리는 나지막했고 말투에는 적당한 온도의 관심이 배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은행카드, 통장, 심지어 내 신분을 증명하는 인감까지 모두 그녀의 손에 넘어갔다. 이유는 너무나 완벽했다. 어머니, 편찮으신데 이런 자질구레한 일은 제가 대신할게요.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 복을 누리셔야죠. 나는 효심 가득한 그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나는 실 끊어진 꼭두각시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저 나를 조용히 내버려만 둔다면 뭐든 상관없었다. 친척과 친구들이 나를 보러 와서는 하나같이 내게 복이 많다고 칭찬했다. 형님, 지연이는 정말 친딸보다 낫네요. 회장님, 저런 며느리는 등불 켜고 찾아도 없을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아드님도 마음이 놓이겠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그런 칭찬들을 들으며 굳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 최지연은 겸손하게 시선을 내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나 마찬가지예요. 그 모습은 정성껏 표구한 그림처럼 조화로웠다. 하지만 그림 속 주인공인 나만이 그 액자 테두리에서부터 스며나오는 형언할 수 없는 냉기를 느낄 뿐이었다. 내 삶은 그녀의 손에 너무나도 잘 관리되고 있었다. 마치 황금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깃털은 가지런히 빗겨져 있고 먹이와 물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만 날아오를 권리만큼은 빼앗긴 채로. 내 전용 기사에게는 그녀가 하루 전날 미리 소통해서 다음 날의 일정을 분 단위로 정해두었다. 내가 갑자기 기사를 불러 오랜 친구 집에라도 가려고 하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막아섰다. 어머니, 김 이모님 댁이 요즘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 먼지가 너무 많대요. 어머님 호흡기에 안 좋으실 거예요? 제가 이미 약속 잡아놨어요. 다음 주에 집 정리 다 되면 제가 모시고 같이 갈게요. 그녀의 말은 너무나 합리적이었지만 나는 숨이 턱 막혀왔다. 내 마음속에 본격적으로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한 건 그 수상한 전화 통화들 때문이었다. 최지연은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는 버릇이 있었다. 유리 온실로 개조해서 그녀가 좋아하는 화초로 가득 채운 곳이었다. 그녀는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문을 닫았고 그러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몇 번이고 나는 낮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다가 거실을 등지고 서서 무언가 속삭이며 수시로 경계하듯 뒤를 돌아보는 그녀를 목격했다. 내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그녀는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즉시 질단 끈을게 하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돌아서서 다시 그 온화하고 공손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깨셨어요. 물 드시게요? 제가 따라 드릴게요. 그녀는 재빨리 다가와 내 팔을 부축했다. 방금 전 긴장했던 사람은 그녀가 아닌 것처럼. 내가 누구랑 통화했니? 하고 물으면 그녀는 언제나 천이무봉의 미소를 지었다. 아, 저희 친정 엄마요? 민준이 잘 있나 물어보셔서요. 아시잖아요. 워낙 걱정이 많으셔서. 한두 번은 믿었다. 하지만 횟수가 늘어나니 바보가 아닌 이상 이상하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다. 제 엄마랑 통화하는데 무슨 특수요원 접선하듯 긴장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내 마음속 마지막 신뢰의 끈을 끊어버린 것은 내 보물 같은 손자, 민준이었다. 그날 오후, 햇살이 참 좋았다. 나는 5살배기 민준이와 거실 카페2에 앉아 블록 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녀석은 신이 나서 자기가 상상하는 롯데월드 타워를 만들며 내게 자기의 작은 비밀들을 제잘제잘 늘어놓았다. 할머니, 할머니, 녀석이 천진난만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가 그랬는데 할머니가 하늘나라 가서 아빠 만나면 우리 한남동에 있는 큰 집으로 이사 갈 거래. 내 손이 떨리며 블록 하나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소름이 쫙 끼쳤다. 한남동 큰 집. 분명 거기 내가 놀려두고 있는 강이 보이는 대저택이 하나 있긴 했다. 아들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마련해준 건데 회사에서 너무 멀다고 해서 계속 비워두고 있던 곳이었다. 나는 가슴속에 거대한 파도를 억누르며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우리 민준이 큰 집에서 살고 싶구나. 엄마가 또 뭐라고 하셨어?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열심히 기억을 더듬었다. 엄마가 또 그때 되면 나한테 수영장만큼 큰 장난감 방 사주고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 차도 엄청 길고 긴 차로 바꿔준대. 아이의 순진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최지연의 그 효녀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녀의 그 지극한 보살핌과 다정한 말들이 어떤 차갑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감싸고 있었는지를. 그녀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아니었다. 곧 만기가 될 거에게 유산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민준이의 작은 몸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를 느끼며 아이를 끌어안았지만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어떤 이상한 기색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민준이 나중에 큰 집도 갖고 장난감도 아주 많이 갖게 되겠네.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모든 것에 무심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나는 소리 없이 최지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나와 대화하는 시간보다 명품 잡지와 호화주택 정보를 뒤적이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쓴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휴대폰은 최신형으로 바뀌었고 어느새 몸에는 내가 이름도 모를 명품 가방이 몇 개나 더 늘어나 있었다. 그녀는 내가 늙어서 눈이 침침해져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틀렸다. 내 두 눈은 사람의 마음도 꿰뚫어봤고 시장의 풍파도 겪어봤다. 나를 속이려면 그녀는 아직 한참 멀었다. 드디어 전환점, 아니 위기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관례에 따라 나는 매년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다. 예년에는 최지연이 항상 함께였지만 이번에는 혼자 조용히 다녀오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그녀를 민준이와 함께 집에 있도록 했다. 나는 병원에서 하루 종일 모든 검사를 마쳤다. 며칠 후 병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다시 한번 와달라고 했다. 그의 무거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병원장 맞은편에 앉아 그가 건네는 진단서를 보았다. 빼곡한 낯선 의학 용어들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희귀 혈액병이라는 세 글자만큼은 똑똑히 보였다. 박 회장님, 원장이 한숨을 쉬며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병은 좀 까다롭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의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과 수혈을 통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건 병의 진행을 늦출 뿐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연명치료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내가 물었다. 원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침묵했다. 죽음, 두렵지 않았다. 아들이 떠난 후로는 차라리 해방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최지연의 그 모든 것을 차지하겠다는 얼굴, 그녀와 그녀의 친정 식구들이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내 아들이 목숨과 맞바꾼 재산을 독차지할 것을 생각하니 분해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그 악독한 모자, 가뜻대로 하게 둘 수는 없었다. 정말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까? 나는 고개를 들어 원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한 최고 수준의 바이오 연구센터에서 실험적인 유전자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그들이 발표한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회장님의 병에 대한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그는 말을 고르는 듯 잠시 뜸을 들였다. 다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전체 치료 과정에 드는 비용이 대략 최소 100억 원은 필요할 겁니다. 100억. 그 숫자는 마치 천둥처럼 내 귓가에서 터져나왔다. 보통 가정이라면 절망에 빠뜨릴 액수였지만 내게 그것은 절망이 아니었다. 한 줄기 희망이었고 어둠을 꿰뚫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창밖을 보니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다. 나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좋아, 최지연. 넌 내가 죽길 바라지만 하늘은 내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구나. 이제 한번 보자. 내 마음속에 내 목숨이 더 귀한지 아니면 그 100억이 더 중요한지. 나는 그 묵직한 진단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최지연이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검사는 잘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뭘 하시던가요? 나는 일부러 지쳐서 넋이 나간 듯한 모습을 연기하며 손에 든 진단서를 그녀에게 건네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최지연은 진단서를 받아들고 처음에는 무심하게 넘겨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진단 결과에 닿는 순간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겨볼수록 얼굴이 점점 하얘졌고 손가락마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뭔가 잘못된 거겠죠? 다른 병원 가서 다시 검사해봐요. 그녀는 내 앞으로 달려와 내 손을 잡았고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다. 그 연기력은 배우를 안 한 게 아까울 정도였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장님이 직접 진단하신 거야? 틀림없어. 그럼 어떡해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고칠 수 있대요. 그녀는 다급하게 물었고 눈물은 이미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그 숫자를 말했다. 의사 말이 미국에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이 있는데 성공률이 아주 높대. 그런데 비용이 100억이 든다고 하더구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는 최지연의 동공이 세차게 수축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희망을 들었을 때의 빛이 아니었다.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었을 때의 충격과 거부감이었다. 그녀는 나를 껴안고 목 놓아 울었다. 마치 아픈 사람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녀의 몸은 내 품에서 쉴 새 없이 떨렸고 그 울음소리는 너무나 슬프고 진실하게 들렸다. 만약 내가 그녀의 속내를 미리 꿰뚫어 보지 못했다면 나조차도 그녀의 연기에 감동했을 것이다.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어 5분은 좋게 울고 나서야 겨우 울음을 그쳤다. 그리고는 눈물로 범벅이 된 퉁퉁 부은 얼굴을 들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내가 예상했던 대사를 뱉어내기 시작했다. 어머니, 100억은? 이게 보통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녀는 내 얼굴에 있지도 않은 눈물을 닦아주는 척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게다가 의사 선생님도 실험적인 치료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내 반응을 살피더니 말을 이었다. 만에 하나 돈은 돈대로 쓰고 결국 사람마저. 그럼 우리 민준이는 어떡해요? 어머니, 하나뿐인 손자가 나중에 기댈 곳 하나 없이 사는 걸 보고 싶으세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민준이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것은 그녀가 가장 잘하는 수법이었다. 어머니, 당신 몸 아끼는 마음은 알지만 민준이도 생각하셔야죠. 하늘에서 민준이가 불행하게 사는 걸 보시면 편히 눈 감으실 수 있겠어요. 그녀는 내 손을 잡고 간절한 말투로 글자 하나하나 나를 위하는 척하며 말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 돈을 남겨서 신탁기금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도록요. 그러면 어머니께서도 하늘에서 위안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위안을 얻는다라 참 좋은 말이네.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속은 환하게 다 보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 추측을 확정짓는 작은 망치질과도 같았다. 그녀는 내가 돈만 쓰고 사람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었다. 만에 하나 내가 치료되어 살아나면 그녀의 그 부귀영화에 대한 일장춘몽이 완전히 깨져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솔직히 그 순간 내 마음은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차가웠다. 저 사람은 내 며느리이자 내 손자의 친어머니였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내 목숨을 구할 방법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가치 있게 죽게 할 수 있을지를 계산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넘어간 척 흐릿한 눈동자에 동요와 절망을 내비쳤다. 나는 손을 빼내 저으며 길게 한숨을 쉬었다. 에휴, 내 말이 맞다. 이 나이에 뭘 더 아등바등하겠니?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렸지. 미국 병상에서 죽느니 차라리 내 집에서 죽는 게 낫겠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됐다. 치료 안에 그 돈은 민준이한테나 남겨주자. 이 할미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하고 나서 나는 살짝 실눈을 뜨고 최지연의 표정을 살폈다. 나는 보았다. 그녀의 그 슬픈 얼굴 위로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비록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위로 올라가는 그 곡선을 나는 똑똑히 포착했다. 그녀는 내가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다른 방법을 더 찾아봐요. 그녀는 여전히 가식적으로 나를 위로했지만 목소리에 실린 가벼움은 이미 그녀 내면의 환희를 드러내고 있었다. 내 마음속의 불길은 그 미소 한 자락에 완전히 불타올랐다. 최지연, 너와 내 집안 그 거머리 같은 것들. 그렇게 샴페인을 터뜨리고 싶어 안달이 났다면 내가 직접 너희들을 위해 가장 성대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해주마. 다음 날, 나는 침대에 누워 약 상자를 정리하는 최지연에게 힘없이 말했다. 지연아, 내가 갑자기 젊었을 때 남대문 시장에 있던 단골 포장마차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구나. 그 맛을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최지연은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 드시고 싶으시면 사다 드려야죠. 제가 금방 가서 사올게요. 기다리세요. 차로 가면 금방이에요. 1시간이면 돌아올게요. 남대문 시장은 우리 집이 있는 성북동과는 서울의 끝과 끝이었다. 오가는 시간, 교통체증,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을지도 모르는 그 옛날 가게를 찾는 시간까지 합하면 3시간 안에는 절대 돌아올 수 없었다. 그래, 어서 다녀오렴. 운전 조심하고. 나는 힘없이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차 키를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침실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곧바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방금 전까지 죽을 병에 걸린 듯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나는 서재로 가 문을 잠그고 숨겨둔 구석에서 오랫동안 감춰온 구식 휴대폰을 꺼냈다.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침착하고 익숙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비서, 나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나야, 박선주. 전화기 너머의 김비서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공손하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어떻게 이 번호로 연락을 주셨습니까? 김 비서. 나를 20년간 모셨다. 세상 물정 모르는 햇병아리에서 시작해 내 가장 유능한 오른팔로 성장한 인물이었다. 내가 은퇴할 때 그는 자청에서 한 계열사 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내 지시에 익숙해져서 새로운 사장을 모시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는 그것이 그가 내게 충성을 표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충성심이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시간이 없으니 잘 들어. 나는 빠른 속도로 말했다. 자네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나를 위해 비밀리에 조사해줄 일이 있어? 명심해. 비밀이야. 회사 사람은 아무도 알아선 안 되고 특히 우리 집 그 사람도 절대 알아선 안 돼. 회장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김 비서의 목소리가 즉시 진지해졌다. 최지연, 그리고 그 친정에 지난 3년간의 모든 재무 상태를 좀 알아봐줘. 은행 거래 내역, 투자 현황, 자산 변동, 전부 다 아주 상세하게. 그 돈들이 대체 어디서 났는지 알아야겠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이유를 묻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사흘만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 전쟁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 내게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필요했다. 그리고 김 비서가 바로 내 최고의 칼이었다. 이후 사흘간 나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 연기를 계속했다. 최지연도 효심지극한 며느리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그녀는 매일 몸보신에 좋다는 온갖 약초를 다려왔다. 그 약 냄새는 너무 써서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단숨에 마셨다. 나는 그녀가 내가 그런 잡다한 것들로 빨리 기력이 쇠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흘 뒤 오후, 나는 김 비서에게서 암호화된 이메일을 받았다. 나는 낮잠을 핑계로 다시 서재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 조사 보고서를 여러 내용을 확인했을 때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보고서는 매우 상세했고 자금 흐름 하나하나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최지연의 친정은 3년 전만 해도 동대문 시장 근처에서 눈에 띄지 않는 의류 봉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3년 동안 그들의 사업은 마치 로켓을 탄 것처럼 급성장했다. 그들은 JY 디자인이라는 의류 디자인 회사를 설립했다. JY는 바로 최지연 이름의 이니셜이었다. 그들은 먼저 강남에 비싼 사무실을 임대했고 이어서 압구정, 명동 같은 금싸라기 땅의 단숨에 3개의 지점을 열었다. 최근에는 경기도의 공장 부지까지 매입해 자체 공장을 짓고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자금 출처 분석이었다. 최지연이 내게서 조금씩 가져간 돈을 초기 자금으로 사용한 것 외에 회사 확장에 사용된 대부분의 자금은 은행의 거액 대출에서 나왔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김 비서가 붉은색 굵은 글씨로 강조해 놓았다. 이 모든 은행 대출 심사가 이상할 정도로 순조롭게 통과되었다는 점 이유는 최 씨 일가의 회사가 은행에 자산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이었다. 그 증명서의 핵심 내용은 최지연이 나 박선주의 유일한 법정 상속 1순위자로서 머지않은 미래의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들 가족은 아직 죽지도 않은 나의 유산을 가지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사업 제국을 위한 보이지 않는 담보로 삼은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었다.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이미 참지 못하고 내 죽음이 가져다줄 이익을 누리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스크린에 떠있는 그 차가운 글자들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꽉 쥐었다. 나는 최지연과 그녀 부모의 그 의기양양한 얼굴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고 또 한 건이 대출이 성사되었다며 환호하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그들은 나와 내 아들의 뼈를 밟고 서서 자신들의 금빛 누각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 속의 슬픔과 나약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는 얼음처럼 차가운 불꽃이 대신하고 있었다. 좋아, 아주 좋아. 그렇게 돈이 좋고 내 돈으로 너희들의 꿈을 쌓는 게 그렇게 좋다면
내가 직접 그 꿈을 산산조각 내주마. 최지연 일가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고 나니 나는 오히려 전례 없이 침착해졌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직 주도면밀한 계획과 정확한 타격만이 이 굶주린 늑대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 나는 이들의 계획에 맞춰 이 연극의 끝까지 함께 가주기로 했다. 나는 완전히 분명을 받아들인 척하기 시작했다.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하루 종일 한숨만 쉬며 식사량도 절반으로 줄였다. 최지연이 약을 먹여줄 때면 그녀의 손을 잡고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엄마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구나. 이 엄마가 평생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민준이야. 내 이름으로 된 재산들 꼭 잘 계획해서 남 좋은 일 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지연은 그 말을 듣고 즉시 눈시울을 붉히며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백년해로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미세하게 떨리는 흥분으로 가득 찬 손이 그녀의 속마음을 배신하고 있었다. 며칠 뒤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을 때 나는 친척들이 찾아온 자리에서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 유언장 얘기를 꺼냈다. 내 몸이 하루가 다르구나. 나는 침대에 기댄 채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힘없이 말했다. 지금 정신이 멀쩡할 때 유언장 문제를 처리해두고 싶어. 그래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가더라도 뒷일이 복잡하지 않지? 이 말이 나오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다. 최지연은 즉시 내 침대 곁으로 달려와 울며 말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토닥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평생 지기 싫어하며 살았는데 마지막 가는 길은 흐지부지하고 싶지 않아. 내 재산은 회사 쪽은 이미 정리가 끝났고 나머지 동산과 부동산은 전부 내 손자 민준이에게 남길 생각이다. 하지만 민준이가 아직 어리니 내 손자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 유산을 그의 어머니이자 내 며느리인 최지연이 모두 대리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를 잡고 있던 최지연의 손에 힘이 꽉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방 안의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현명하고 준비를 잘했다고 칭찬했다. 지연아, 나는 그녀를 돌아보며 크지 않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착한 아이야. 가업과 민준이를 내게 맡기니 마음이 놓인다. 최지연의 얼굴에는 슬픔과 감격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에게 이것은 재산 인계 확인서가 미리 발부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모든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내가 이제 도살되기를 기다리는 양이며 순순히 그 도살용 칼을 자기 손에 쥐어주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심지어 먼저 제안했다. 어머니, 유언장 작성에는 전문 변호사가 필요해요. 외부 변호사는 믿음이 안 가니 저희 회사 자문 변호사를 부를까요? 그분 일 처리가 확실해서 저희도 믿고 맡겨요. 그래, 내 말대로 하렴. 나는 눈을 감고 지친 듯 손을 흔들었다. 나는 그녀가 데려올 변호사가 오직 그녀에게 유리하게 조항을 작성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스스로 만든 이 꿈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이 빠지길 바랐다. 겉으로는 최지연이 데려온 변호사와 유언장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며 때로는 정신이 흐릿하고 때로는 맑은 죽음을 앞둔 노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나의 반격이 이미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깊은 밤, 최지연이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할 때 나는 그 구식 휴대폰으로 김 비서와 짧고 효율적인 통화를 했다. 회장님, 미국 병원은 연락이 다 됐습니다. 회장님의 병례를 확인하고 1차 치료 대상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모든 예약 절차는 해외 의료 컨설팅 회사 명의로 처리해서 절대 회장님 신원이 드러날 일은 없을 겁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좋아. 자금은 내가 물었다. 분부하신 대로 이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명의로 된 부산과 인천의 비핵심 상업용 부동산 몇 군데는 매수자를 찾아 비밀리에 거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비관련 회사 주식도 소량씩 분할해서 조용히 매도 중입니다. 모든 자금은 몇 개의 무기명 페이퍼 컴퍼니 계좌를 거쳐 몇 차례 자금 세탁 후 최종적으로 회장님께서 스위스 은행에 새로 개설하신 익명 계좌로 송금될 겁니다. 전체 과정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겠습니다. 100억, 단 한 푼도 빠져선 안 돼. 나는 당부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보며 마음의 동요 없이 평정을 유지했다. 자산 매각, 자금 이체. 이 모든 것은 내가 과거의 사업 현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며 익힌 수법들이었다. 이제 와서 탐욕스러운 며느리 하나를 상대하는 데 쓰기에는 차고 넘쳤다. 최지연은 내 은행 카드와 인감을 가졌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생각했다. 너무 순진했다. 맨손으로 상업제국을 일군 사람의 진짜 패는 결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몰랐다. 최지연과 그녀의 가족들은 유언장 작성이 임박하고 나라는 걸림돌이 하루하루 쇠약해지는 것을 보며 점점 더 대담해졌다. JY 디자인은 새로운 거액의 은행 대출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상권인 청담동에 전례 없는 규모의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 준비를 했다. 그들이 속한 세계에서 그것은 지위와 실력의 상징이었다. 계약 체결 당일 그들은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이 연극을 더 실감나게 만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곧 손에 넣게 될 부와 효심으로 얻어낸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최지연과 그녀의 부모는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와 내가 연회에 참석해달라고 간청했다. 어머니, 저희 집안의 큰 날이에요. 어머니가 저희의 기둥이시니 꼭 오셔야 해요. 최지연은 나를 부축하며 효심 가득한 말투로 말했다. 아들 결혼식 때나 몇 번 봤던 그녀의 아버지는 차각 도만면에 웃음을 띠고 공손하게 옆에 서 있었다. 사부인, 이렇게 빛내주시니 저희 온 가족의 영광입니다. 지연이가 얼마나 복이 많은지, 사부인 같은 좋은 어머니를 두었는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들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지연이가 출세했는데 이 시어미가 당연히 가서 힘을 실어줘야지. 그 축하연회는 도심의 한 5성급 호텔 최상층 연회장에서 열렸다. 화려한 조명 아래 수많은 명사들이 모였다. 모두가 JY 디자인의 배후에 나 박선주가 있고 최지연이 내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거의 모든 사람이 최지연과 그녀의 부모 주위를 둘러싸고 온갖 아첨을 늘어놓았다. 최 사장님, 따님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지연 씨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효심도 깊고 능력도 뛰어나네요. 지연 씨, 나중에 선준의 사업이 당신 손에 들어가면 저희 좀 많이 도와주세요. 청담동 플래그십 스토어가 곧 문을 연다면서요? 정말 대안한 배포입니다. 점고 유능하니 앞날이 창창하네요. 최지연은 고급 맞춤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든 채 사람들 사이를 여유롭게 오가며 모두의 부러운 시선을 즐겼다. 그녀는 때때로 내 곁으로 와서 피곤하지 않은지 물은 마실 건지 살뜰히 챙기며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연회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회자는 JY 디자인의 사장인 최지연의 아버지를 무대 위로 초청해 축사를 부탁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하객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은행의 지원에 감사를 표한 뒤 마지막으로 화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물론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분은 바로 저의 사부인이신 박선주 회장님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회장님의 지지와 신뢰가 없었다면 JY 디자인의 오늘은 없었을 겁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연이의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은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지연이를 친딸처럼 아껴주시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친모녀보다 더한 이 관계야말로 우리 가문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객석에서 열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사회자는 분위기를 이어 말했다. 자, 이제 가장 뜨거운 박수로 저희가 존경하는 박선주 회장님은 모시고 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최지연은 재빨리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나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와 득의 애찬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내가 무대에 올라가 유언장 내용을 발표하고 그녀의 빛나는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축하 선물을 바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손을 미소 지으며 가볍게 두드려준 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그 금빛 찬란한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나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객석을 가득 메운 흥분과 호기심, 부러움이 뒤섞인 시선들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시선은 승리가 눈앞에 있다는 표정으로 가득 찬 최지연과 그녀 부모의 얼굴에 꽂혔다. 내가 목을 가다듬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오늘 밤 JY 디자인의 축하연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지난 며칠간의 힘없고 나약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랜만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관통력을 지니고 있었다. 지연이와 그 친정이 사업적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 진심으로 기쁩니다. 나는 기쁩니다라는 단어에 특별히 힘을 주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재산과 미래에 대한 어떤 발표를 하러 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 미래와 제 재산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최지연의 눈이 놀랄 만큼 반짝였다. 그녀는 심지어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는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내 핸드백에서 천천히 2가지 물건을 꺼냈다. 하나는 미국행 1등석 비행기표. 다른 하나는 100억 원짜리 국제은행 송금 확인증을 인쇄한 종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모든 카메라와 시선을 향해 높이 들어 올리고 분명하게 말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소문처럼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로 저는 내일 미국으로 가서 세계 최고 수준의 유전자 치료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건강하게 돌아올 겁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든 송금 확인증을 흔들며 나지막하지만 연 회장 전체를 뒤흔드는 폭탄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 100억 원에 달하는 치료비가 바로 제가 제 자신에게 주는 가장 비싼 선물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객석의 분위기는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무대 바로 아래 극도의 충격과 공포로 하얗게 질리고 일그러진 얼굴 최지연의 얼굴로 시선을 곧장 던졌다. 그녀 옆에 부모 역시 핏기 없는 얼굴로 입을 달걀이라도 들어갈 만큼 크게 벌리고 있었다. 그 순간 천국에서 지옥으로 곤두박질치는 그들의 표정을 보며 내 마음은 전례 없이 평온했다. 내 말이 끝나자 연 회장은 10초간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 사람들 사이에서 산사태 같은 소동이 터져나왔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최 씨 일가가 아니라 객석에 있던 몇몇 은행 고위 임원과 채권자들이었다. 뭐라고? 100억. 치료비로 썼다고? 그럼 우리 대출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 사장. 당시에 박 회장님 유산이 든든한 뒷배라고 보장하지 않았습니까? 박 회장님. 그 돈은 쓰시면 안 됩니다. 최 씨 일가의 담보란 말입니다.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주요 채권자로 보이는 한 중년 남성이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무대 앞으로 달려나와 최지연의 아버지를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다. 최 씨, 감히 우리를 속여. 이 대출금에 문제 생기면 내가 당신 가만 안 둬. 최 씨 일가의 주요 납품업체들도 몰려들면서 상황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이 극적인 장면을 담아냈다. 그리고 최지연. 그녀는 마치 격분한 암컷 맹수 같았다. 처음에 멍한 상태에서 벗어나자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무대 위로 달려들었다. 목표는 명확했다. 내 손에 들린 송금 확인증. 그녀는 아마 그 종이 쪼가리만 빼앗으면 100억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내 돈 내놔. 그건 내 돈이야. 민준이 돈이라고 그녀는 흉측한 얼굴로 소리쳤다. 평소에 그 온화하고 현숙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계단을 채 오르기도 전에
무대 옆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검은 양복의 경호원 2명이 즉시 앞으로 나서 양쪽에서 그녀의 팔을 닭 잡듯이 붙잡았다. 나는 높은 곳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내 돈,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마이크를 통해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말했다. 나 박선주가 피땀 흘려번 모든 돈에는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야. 내 목숨을 사는데 쓰겠다는데 그 누구도 상관할 바 아니지. 나는 그녀를 향해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너, 최지연은 더더욱 그럴 자격 없고.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그녀의 헛된 발버둥과 악독한 저주를 더 이상 보지 않고 경호원들의 호위 아래 무대에서 내려와 혼란스러운 인파를 뚫고 원래 최씨 일가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했던 무대를 떠났다. 다음 날 내가 공항으로 떠날 때 김 비서가 뒷이야기를 보고했다. 그 축하연은 결국 난장판 싸움으로 끝이 났다. 최씨 일가의 회사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추락하며 시장의 반응을 보여주었다. 모든 거래 은행이 동시에 빚 독촉에 나섰고 자금줄은 하룻밤 사이에 끊겼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이제 막 계약한 청담동 플래그십 스토어는 그들을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단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내일의 스타라며 떠벌리던 회사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곧장 추락해 파산을 선언했다. 공항 VIP 라운지에서 나는 막 비행기에 오르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최지연이 무슨 수를 썼는지 보안 요원들의 저지를 뚫고 미친 듯이 내 앞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털썩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화장은 다 번진 채 여전히 그 비싼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습이 비할 데 없이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웠다. 어머니, 제가 빌게요. 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가시면 저희 집안은 다 끝장이에요. 그녀는 내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만 바라고 못된 생각한 거 다 잘못했어요. 제발 민준이 봐서라도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한때 위선적으로만 보였던 그 얼굴에는 이제 진짜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다. 내가 미동도 않자 그녀는 다시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요? 돈을 다 써버리면 우리 민준이는 나중에 어쩌라고요? 아빠도 없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돈까지 다 없어졌잖아요. 이건 애한테 살 길을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차갑게 내 다리를 빼내고 고개를 숙여 여전히 내 손자를 핑계로 대는 이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살 길, 나는 온기 없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반문했다. 최지연, 내가 매일같이 내가 빨리 죽기만을 바라며 내 재산을 물려받아 내 친정의 금이 빠진 독이나 채울 궁리를 할 때 넌 나한테 살 길을 마련해 줄 생각은 해봤니? 그녀는 내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돌아서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출국장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다가 결국 공항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그녀의 울부짖음과 저주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들은 더 이상 내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미국에서의 내 생활은 규칙적이었고 고됐다. 실험적인 유전자 치료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고통스러워 견디기 힘들 때마다 나는 최지연의 그 탐욕스러운 얼굴과 내 무고한 손자 민준이를 떠올렸다.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나를 이를 악물고 치료를 견디게 했다. 김 비서는 매주 한국 상황을 이메일로 보고했다. 최씨 일가는 완전히 망했다. 회사는 파산 청산되었고 호화 저택은 경매에 넘어갔으며 그녀 부모가 타던 고급차까지 은행에 압류당했다. 온 가족이 강남 부촌에서 쫓겨나 반지하의 허름한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한때 최 사장과 사모님이었던 그들은 생계를 위해 건설 현장 막노동과 식당 주방보조 일을 해야 했다. 그리고 최지연은 소동을 피우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평판이 완전히 바닥나 그 어떤 회사도 그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반년 후 1차 치료가 끝나고 효과는 매우 좋았다.
의사는 2차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에서 잠시 요양하는 것을 허락했다. 내가 다시 서울 땅을 밟았을 때 나는 마치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하는 비틀거리는 노인이 아니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박선주였다. 내가 귀국했다는 소식을 최지연이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날 내가 막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사가 황급히 달려와 그녀가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무리 설득해도 가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나는 현관으로 가서 모니터를 통해 문밖의 그 장면을 보았다. 최지연은 싸구려의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사람은 야위었고 피부는 햇볕과 바람에 거칠고 누렇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한 번 한 번 힘껏 자기 뺨을 때리고 있었다. 짝, 짝, 짝 맑은 손바닥 소리가 화면을 뚫고도 선명하게 들렸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짐승만도 못했어요. 그녀는 목이 쉬도록 울었고 이마는 찧어서 피가 나 있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뵙고 절이라도 한번 올리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CCTV 카메라에 불이 들어온 것을 보고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자 더욱 서럽게 울며 심지어 차가운 철문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다. 제발 저희 집 좀 살려주세요. 민준이 좀 살려주세요. 민준이가 아빠도 없는데 학교 갈 돈까지 없으면 어떡해요. 곧 초등학교 가야 하는데 학비도 마련 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소처럼 말처럼 일할게요. 제발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그녀의 울부짖음은 조용한 부촌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나는 화면 속에서 미친 듯이 자해하며 추태를 부리는 그 여자를 보았다. 마음속에는 연민도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무감각할 뿐이었다. 나는 문을 열어주지도 그녀를 들여보내지도 않았다. 그저 주방으로 연결된 내선 전화를 눌러 집사에게 말했다. 국밥 한 그릇 끓여서 제일 평범한 걸로. 나가서 저 사람한테 줘요? 집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알겠다고 하고는 주방으로 갔다. 몇 분 후 집사는 쟁반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국밥 한 그릇을 들고 대문으로 가서 철문 창살 너머로 최지연 앞 바닥에 내려놓았다. 최지연은 울음과 자해를 멈추고 멍하니 눈앞의 국밥 그릇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바로 선준회가 시작된 대표 메뉴이자 내가 과거 시장 자판에서 생계를 위해 매일같이 먹고 또 먹었던 것이었다. 나는 인터폰을 통해 내가 귀국한 후 그녀에게 하고 싶었던 첫마디이자 마지막 말을 했다. 난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 내 목소리는 전류를 타고 차갑고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다시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라. 감당이 안 되니. 그녀는 온몸을 떨며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카메라를 쳐다보았다. 이 밥 한 그릇은 나는 말을 이었다. 내 죽은 아들과 아무 죄 없는 내 손자 민준이를 봐서 주는 마지막 체면이다. 먹어라. 나는 잠시 멈추고 한 글자 한 글자 못을 박듯 그녀의 마음에 새겨 넣었다.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깨끗한 돈을 벌어. 내 아들 학비도 벌고 파산한 내 부모도 부양해. 다시는 누구에게도 기댈 생각 말고 불로소득 따위 꿈도 꾸지 마.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인터폰과 모니터를 바로 꺼버리고 거실로 돌아섰다. 그 국밥을 그녀가 결국 먹었는지 어떤지는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는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최지연 문제를 처리하고 나서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법적 절차를 통해 민준이의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최 씨 일가의 파산, 최지연의 실추된 명예, 그리고 그녀가 내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온갖 증거에 더해 한국 최고의 변호인단까지 있었으니 이 소송은 내가 이기는 것이 당연했다. 나는 손자 민준이의 완전한 양육권을 얻었다. 법정에서 나는 최지연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녀는 지난번보다 더욱 초췌해 보였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그녀에게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지는 않겠다고 전했다. 그녀가 정상적인 사람처럼 자립해서 당당하게 살고 개과천선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면 정해진 시간에 민준이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양보였다.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준이를 위해서였다. 나는 내 손자가 증오로 가득한 환경에서 자라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여전히 그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최지연 일가는 서울 상류사회에서 완전히 신용을 잃고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었다. 생존을 위해, 부모의 병원비를 위해, 그리고 언젠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 한때 명품이 아니면 입지 않고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면 가지 않던 최지연은 결국 어느 작은 식당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꾼이 되었다. 김비서는 누군가 그녀가 깊은 밤 뒷골목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그릇들을 닦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녀는 마침내 한때는 관리받고 보석을 끼는 법밖에 몰랐던 그 손으로 내가 창업할 당시 돈 한 푼 한 푼에 스며들어 있던 고됨과 땀의 의미를 체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한국의 모든 일을 처리한 후 민준이를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2차 치료를 마쳤다. 내 몸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었다. 나는 손자와 함께 세계 일주를 시작했다. 우리는 스위스에서 설산을 보고 아프리카에서 동물의 대이동을 보았으며 그리스에서 에게해의 석양을 보았다. 나는 내 부로 민준이에게 세상을 보는 창을 열어주었다. 그 동시에 나는 내 아들의 이름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내 아들처럼 재능과 꿈이 있지만 가난한 형편 때문에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후원하기 위해서였다. 그 젊은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눈빛을 볼 때마다 나는 마치 내 아들을 보는 것 같았고 그의 삶이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그날 캘리포니아의 햇살 아래 나는 해변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저 멀리 내 손자 민준이가 금발의 남자아이와 함께 해변에서 파도를 쫓으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맑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바닷바람이 내 하얀 머리카락을 스치자 나는 전례 없는 평안과 만족감을 느꼈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진정한 부는 결코 은행 계좌에 찍힌 차가운 숫자들이나 상속되고 탐욕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주식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부는 자신의 두 손으로 일궈낸 존엄과 자유였다. 사랑하는 사람이 햇살 아래 걱정 없이 웃는 얼굴이었다. 능력이 있을 때 더 많은 사람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내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었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음의 심연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결말은 죽음도 감옥도 아니었다. 그것은 끝없는 후회와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평생에 걸쳐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